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29쪽. 맞죠? 자, 한번 피세요. 220페이지. 첫 번째 중농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중농정책의 건농적재 4번 한번 봐주세요. 4번에 성정권 봐주세요. 4번에 니은. 성정 때 각 지방의 무기를 거둬들이고 농기구를 만들어 보고가야 된다. 그거만 하나 체크하세요. 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시가 제도와 토지 소유의 부분에서 봅니다. 1번 지금 보세요. 전시가와 민전을 근간으로 대고만 밑줄 하나 그어보세요. 전시가와 민전을 우리 토지제도 근간을 했다. 민전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들을 민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가는 우리 알다시피 공무원 월급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농사짓는 땅에서 공무원들이 일정량의 액수를 가져가는 것, 즉 수조권을 가져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가 제도 특징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의 왕토사상에 의한 국일론치다. 왕토사상 밑줄 하나 그렇습니다. 왕토사상. 고려시대 고려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모두 다 왕의 땅이라고 보는 사상을 갖다 우리는 왕토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라도 마찬가지,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세계 나라들은 전부 다 왕토사상입니다. 전부 다 왕의 땅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조권, 가장 지금까지 여기서 많이 나온 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공무원 월급을 주는데 농민이 농사 짓고 있는 생산량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 이걸 수조권이라고 불러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급을 주는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세수 불가 부분 보시죠.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거 갖다가. 원칙.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경우에 반납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항상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예가 있겠죠. A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세습이 된다는 얘기죠.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이건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공군 외 내공 이렇게 외우셔야 나 글자 따왔습니다. 공군의 내공, 공신전, 하나 더 있죠. 공음전, 군인전, 예역전, 내장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공신이야 건국공신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전쟁에 나가는 공신도 있을 거고요. 군인전, 예역전이 향리에게 주는 월급입니다. 궁궐에 대한 얘기.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자제들에게 음서 혜택을 받아서 관직에 나가서 월급 받는 사람들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230쪽 가겠습니다. 토지제도. 일종의 이제 경제 파트죠. 여러분들이 좀 하기 싫어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분전. 고려의 첫 번째 월급제도가 역분전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태조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건데요. 충성도 밑줄 하나 그어봐요. 충성도. 인품 하나 밑줄 보세요.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서 경기에 한해 지급했다.
경기 한에서 경기도가 아니고 고려시대는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제라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한에서 지구한 토지로 농공행상의 성격에 비추고 있습니다. 농공행상. 누가 전쟁에 나서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웠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첫 번째가 나온 게 역분전이었다.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뭔가요?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충성도와 인품들과 더 따지겠다는 얘기죠. 되게 수치화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이다 보시는 거지. 그 다음에 전시가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정, 개정, 한 번 더 했다. 경정식. 혹시 이거 앞전 시간에 이거 했나요? 선생님 했던 것 같기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시정, 개정. 자, 처음으로 이제 토지 제도가 체계화, 시스템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시정 전시가 봅니다. 경종, 그 다음에 목종, 문종.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경종, 목종, 문종 시기에 시정 전시가 갑니다. 전현직에 지급했다. 이게 두 개 공통점이 전현직입니다. 주다 보니 부족하거든? 여기는 현직입니다. 현직만. 현직자만 오로지 주는 게 이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간품과 인품을 시정 전시하고 있습니다. 간품과 인품을 반영하였으며 무신유지에 지급이 되었 역분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전국적 규모로 정비되었다. 인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인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역분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품이 반영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그래서 모태가 되었다 이런 말을 쓰죠. 요게 인품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시정 전시까지 모태가 되는 게 역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도 알아두세요. 모태, 어머니의 탯줄이 됐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탯줄을 자르듯이 출발점이 여기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사색 공복에 따라서 나눠졌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사색 공복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었다. 고려 사색 공복이란 뭔가요? 예, 자단 비록입니다. 공무원의 복식을 얘기하죠.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색깔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졌다. 쉽게 얘기하면. 목종가입니다. 전현직에게 인품을 배제하였다.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제 인품이 배제됩니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관직마을 기준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문간 우대가 됐고 한해가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에 군인도 설치됐다. 한해가는 향력이 주는 거다. 지방의 향력이.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준비한다면 공무원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향리가 되겠죠. 고을의 관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군인전에게 주게 됐다. 그 다음에 문종 가보겠습니다. 현직 관리만 지급했고, 그 다음에 무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폐지, 군인의 내후 개선, 5품 이상에게 공업적인 하급 관리에게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공업전과 한인전 하면 되겠죠? 공업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관직을 내렸다. 문종 시기에. 그 다음에 한인전, 6품 이하의 관료들에게 자제들에게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게 한인전이었죠. 그 다음에 예역전이 지급되었다. 예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 향리 지급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예역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한해께는 소멸된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냐. 명칭이 바뀐 것도 있지만, 봐봐요. 총 18분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고려한 나라는 총 18분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향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게 한해가였어요. 별도로 만들었던 게 한해가였다. 자, 문종 때 가게 되면서 향리들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의미를 모르고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를 알고 외우셔야 된다. 외우도. 그죠? 그 다음 예역전 지급됐고 별사전
별사전 한번 적어볼까요? 별사전. 승려들에게, 별사전 승려들에게,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여기 하나 추가하면 지리업 종사자들, 풍수지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리업 종사자들, 그 다음에 구분전, 또 있죠. 한해가 폐지됐고, 네. 그 다음에 별정 전시가를 병설하여 이제 문부상계를 구분했다. 문산계와 무산계를 구분했다. 누가? 여기 문종입니다. 지금. 문산계는 개경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과 무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경이 아닌 지방의 근무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상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한번 우리 기출이 한번 나왔으니까 기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상계와 무상계를 구분했던 것들 구분하시면 되겠죠. 우리 전시가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쭉 나열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종, 목종, 문종을 아는지, 경종, 목종, 문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나열하고 이 사람의 업적을 골라내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쭉 적어놓고 목종식의 사실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시험에 얼마인지 나올 수 있어요. 시정전시가도 마찬가지, 경종이니까 이거 던져놓고 이 시계, 이 왕식에 든 사실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사실로 옳은 것, 또 틀린 것 얼마인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내고 저렇게 얼마인지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를 만들고 풀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 밑에 보십니다. 제일 하단부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 그래프를 통째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볼게요. 시정, 개정, 그 다음에 경정. 주는 방식이 전지와 시지. 전지와 시지를 준다고요. 자, 전지는 논과 밭에 나오는 수확량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르신 분 적으셔야 됩니다. 전지란 농민들이 농사 짓잖아요. 그죠? 그럼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일정량의 수확물 갖다가 우리가 가져가는 걸 수조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지는 뭐냐면 뗄나무예요. 뗄나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면은 치사라든가 난방이 전부 다 가스라든가 기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 시기는 전부 다 뭐예요? 나무예요. 네. 그래서 뗄나무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은 치사와 난방의 목적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1부터 총 18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1등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의 동그라미 쳐주시죠. 네. 종일품 문화시중 같은 경우 얼마쯤 가져가는가 보겠다는 겁니다. 전지 110, 단위는 결입니다. 결. 토지 단위가 결이기 때문에 110결. 시지 110, 그 다음에 목종 170, 문종 150. 줄어들죠. 그 50 밑에 적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요? 지급량이 감소돼요? 증가돼요? 감소 또는 축소됐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살짝 적어놓으세요.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110, 100, 이렇게 70, 50 줄어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퉁 밑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다 말장난이거든요. 110에 110, 100에 70, 100에 50 다 가면 갈수록 축소 또는 감소하고 있다는 모습을 적으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개정전시가에 보시면 16관등에서부터 시지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빨간색으로 칠해버려. 네. 그 다음 밑에도 봐야 돼. 시정전시, 제일 밑에 보시면 경정전시가도 마찬가지로 15관등에서부터 시지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색깔 칠해버리세요. 구분할 때도 한눈에 보이죠. 아, 개정전시가 때부터는 15부터 지급이 안 됐구나. 뗄나무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경경시가에서는 15 관등에서부터 지급이 안 됐구나. 이게 전부 다 시험 요소들입니다. 지문 만들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정, 개정, 정전여시가 1에서부터 총 18등급까지 전체 시제를 지급하였다.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요? 맞지 않죠. 모두 다 지급된 거 아니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시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칠해서 나중에 이런 지문 나왔을 때 아 이거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오른쪽 231쪽 갑니다. 토지 분급의 종류 갑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과전,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회장전, 사원전, 별사전, 예역전, 그 다음에 둔전. 요건 여러분 쭉 읽으시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전 가겠습니다. 농민이나 귀족 등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 매매, 상속, 증여, 양도 가능하다. 밑줄 긋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 가능하다. 그다음 전시가 체제의 붕괴. 자, 붕괴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신직공기입니다. 무신정공기가 밑줄 보면 돼요. 무신직공기에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에 가속화됐다. 왜일까요? 원간섭기에는 건물세력들이 백성들이 토지를 다 빼앗아요. 농사질 땅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그런데 공무원은 계속 시험을 봐서 뽑아요. 그럼 그들에게 또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진 관료들에게 녹과전을 지급해요. 녹과전 옆에 적습니다. 원정대고요. 경기 8년에 한해서 지급됐다 적었습니다. 궁여지책이에요. 궁여지책. 공무원을 뽑긴 뽑았는데 공무원의 월급을 줄 돈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기 8년에 한해서 지급됐다. 그 다음에 수치제도 보죠. 수치제도. 수치제도 보겠습니다. 그 수치제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조, 용, 조. 참고로요, 수치제도는 신라권 되게 잘 나와요. 네. 고려계 거의 안 나와요. 조선은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고려권은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죠? 굳이 나오지 않는 것에 막 내가 열정을 다해서 여기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필요 없다고. 쏟아부을 때는 조선 거예요. 아셨죠? 자, 수치제도 가겠습니다. 조세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뭔 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이 한자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쌀을 얘기해. 벼조자를 뜻하고요. 쓸 용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고를 조자 이렇게. 한자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민이 여기 농사짓는 건 뭘 뺏어갔다는 뜻이죠? 네. 쌀을 세금으로 걷어갔다는 뜻이에요. 수치제도란 세금이에요. 요즘 말로 쓰면. 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갔을까 물어보는 거고. 군역과 요역이라 불러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됐든 고려 조선에 갔든 기본적으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남이라 불러요. 요 용어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적어볼게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를 얘기해요. 그럼 59세까지 군대 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60세 미만이니까. 신라, 고려, 조선 공통점이 이겁니다. 정남들이 군대 갑니다. 여기서 말한 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억 나올 거니까. 노동력의 단위를 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역. 요역은 노동에 차출되는 것, 국가에서 노동을 차출하는 것 갖다가 얘기합니다. 요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지만 지방별로 특산물이 각자 다 다르죠. 그죠? 예, 지방의 특산물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낸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조용조입니다. 아셨죠? 네. 물론 이제 국방비가 포함될 겁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조 3등급에만 밑줄만 그어요. 네. 세금을 걷어가는데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놨더라.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10분의 1씩 걷는 게 일반적이다. 10분의 1만 밑줄 그어봐요. 나라가 되게 정상일 때 국가에 세금 걷어가는 방법이 10분의 1이에요.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쌀이 10석이 생산된다면 한 석 정도를 국가에 세금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 되면 10분의 7, 8이 가요. 신라가 망할 때, 진성이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세조정치 시기에 다 10분의 7, 8이에요. 여러분들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아, 되게 힘든 시기가 되겠구나 사실이에요. 네.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정부일수록 네, 뭔가가 이상하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걷어가는 것들이죠. 10분의 1, 10분의 7, 8이 먼저 엄청나게 뛴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시기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물 보겠습니다. 이거 받치는 겁니다. 요거 상공과 별공으로 구분되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상공과 별공 두 가지를 걷어갔다. 상공은 매년 수치, 별공은 왕실의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치했다. 꼭 기억하실 거예요. 고려시대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려시대에는 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상은 조선시대에 가야 존재합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런 게 이제 시험 요소들이죠.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 특산물 중에서 고려는 상공, 별공 정도가 있다. 주로 이건 이제 농작물들. 농작물에서도 지방별로 약간 다른 동작물이 있어요. 이건 주로 유실수. 우리 유실수로 하면 이제 우리 통상 요즘 얘기하면 과일 종류라 보시면 돼요. 이건 주로 이제 어패류 이런 종류들. 그 지방별로 우리가 고기가 좀 다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채취할 수 있지 않나요? 가끔 우리 이런 거 봐요. 우리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임금님께 올린 진상품이었다. 그게 뭐냐 봤더니 민어더라. 지금 우리 민어 고기 되게 좋아하죠. 생선 중에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떤 요리 방법을 해도 다 맛있는 것 중에 민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진상품이에요. 진상품들을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요거 구분할 수 있겠죠? 상공, 별공, 진상이 있는데 요거 구분하셔야 된다. 요건 고려까지. 요건 조선시대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 보시죠. 백성의 노역을 수치한 것 16에서 60세 미만에 누구에게 준다고요? 요 정남에게 밑줄 하나 그으시면 되겠고요. 기타, 어세, 그 다음에 선세 밑줄 그었습니다. 어세, 선세, 어염세. 어염세란 뭐냐? 어장과 염전을 얘기해요. 적었는데 어장과 염세를 가졌다. 어장은 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섹터가 구해졌다고 누구나 막 잡는 게 아니라 어장과 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세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 이래입니다. 이건 조선시대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하는 사실. 그 다음에 징수, 수령이 책임지고 향리가 실무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조운, 최근에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조우입니다. 조자가 배조자입니다. 배에다가 짐을 싣고 운이니까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개성으로. 지방의 세금을 걷어서 배를 이용해서 개경으로 운반하는 걸 우리는 조운제도라고 불러요. 이건 고려와 조선의 공통적입니다. 자, 각 지방에서 거둬들인 조세와 공물을 배에 실어 개경으로 운반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
조언의 책임자가 누구일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가끔 물어볼 겁니다. 고려는 지방간이 거의 책임진다 보시면 되고요. 조선은 조조리라 해서 운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조리라고 별도의 조직들이 또 있어서 조금 다르죠. 232쪽 국가 재정에 관련된 부분 232쪽 피겠습니다. 첫 번째, 호부, 호적과 양안 작성 및 관리. 그 호적은 우리 주민록 등본, 등록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양안은 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 살짝 적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기초과정이니까.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합니다. 3사 앞에다가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 3사죠. 왜냐면 자주 얘기하면 고려, 조선의 가장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기능이죠. 사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 기능입니다. 언론 기능이라는 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 기능 이런 걸 의미했겠죠. 사원부는 오늘날의 검찰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찰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도서관 기능이죠. 그 다음에 왕이 경연도 하고 세자를 가르치는 걸 서연이라고 부릅니다.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경연. 서연은 세자를 가르치는 것. 신하가 왕을 교육하는 걸 경연. 신하가 서연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하게 됐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거 있죠. 봐보세요. 사헌부, 사관원 2개 합치면 뭐가 되죠? 양사가 되겠죠. 이걸 양사라 불러요. 양사의 기능은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기능, 성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 기능입니다.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뭐 난리가 났죠. 뭐 어떤 분 청문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걸 양사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사가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분하셔야 돼. 누가? 양사가, 사헌부, 사관원이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문회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창 보시죠. 국가의 재정의 중심인 쌀과 배를 저장하였습니다.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관리들의 녹봉을 주는 것이 자창, 고려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용문창, 상평창은 알아야 되겠지. 가장 기본적인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은 물가 조절기구. 의창, 빈문구제기구.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조운제도 가겠습니다. 조운제도. 요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어려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되게 어려워지죠. 세곡을 생산지에서 조창까지 운반하는 것은 농민 요역 부담에 의존하였다. 세곡은 생산지에서 농민 농사 짓고 있는 그 장소에서 조창까지, 조창, 경창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단어들이죠. 지방의 창고를 얘기하고요. 이건 서울의 창고를 얘기하죠. 그 당시니까 개경이겠죠.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지방의 이런 장소에다 걷어놓은 걸 얘기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서울에 올라올 때는 용도가 달라져요. 서울에는 창고가 달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 따라 한 가지겠죠, 그죠? 그러나 서울에 올라올 때는 기능에 따라서 이게 A라는 창고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군량미로 쓸 건지 공문 월급으로 나갈 건지 창고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네,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문종 때 전국에 13개 조항을 설치하여 13개 조창을 설치하여 세곡의 수납과 보관 존을 담다. 13회이죠. 13개 조창이 죽었습니다. 13개의 조창을 설치했다. 13개 조창이라는 얘기 뭐죠? 지방에 13개의 세금을 거두는 창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각 토별로 창고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지방에서 거둔 조세는 일당 조창에 직접 모았다가 다음에 2월부터 5월까지 경창에 조를 맞추도록 했다. 2월부터 5월까지 임시로웠습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에 전부 다 날씨 풀리면 봄쯤 되면 전부 다 올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 조창이 있는 포나 부곡은 한 개인의 촌락으로서 판관, 그 다음에 향리, 조창민으로 구성되었다. 판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내관으로 조창의 감독관이다. 그들은 군현민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했으며 조창민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역에 종사해야만 했다. 미음범, 고려 양계, 동계 북계는 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의 국방상 요절 세곡을 군량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개근까지 조언할 필요가 없다. 일종의 이런 지역을 우리 보통 익류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익류지역은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려나 조선 공통지역입니다. 전방지역 얘기합니다. 익류지역은 서울로 가져오지 말라고. 거기에 군량미로 쓰고 나중에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마찬가지. 이건 고려, 조선 다 공통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주의. 조졸은 조선시대 조언 업무를 담당했다. 나와 있죠. 조졸. 이렇게. 조언까지. 어렵지 않지만 눈여겨보셔야 할 대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34) 고려의 경제활동 보겠습니다. 봐야 할 부분이 농업 기술 발달에 관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박스로 바로 갑니다. 자, 고려 전기 보겠습니다. 휴환농법, 이력전, 재역전, 1년 농사짓고 쉬는 것, 2년 농사짓고 쉬는 것들, 왜일까요? 산성화됐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경작을 하게 되면 산성화가 된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되냐?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중간중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다 기름도 넣고 무도 넣고 무도 해서 땅을 저기 옥토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생산만 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땅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휴환농법이었다는 것.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 자, 직파법이란 씨앗을 직접 이렇게 파종하는 거예요. 직접 파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직접. 1년에 일작이 일반적인, 1년에 한 가지 농산물을 짓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2년 3작기 윤작법이 등장했다. 그거 별표합니다. 2년 3작기 윤작법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2년에 3개 농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 농사 짓고 또 2년 농사 짓고 계속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산성화돼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 뿌려봤던 데를 생산이 안 되는데 굳이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년 3작기 윤작법이 처음 등장했다. 그게 조보리 콩이죠. 조 농사 짓고 보리 농사 짓고 콩 농사. 화학성분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이거 몰랐겠죠. 우리 이제 현대화 되면서 땅에 뭐가 침착이 많이 돼서 땅을 갖다가 산성화시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한 해는 조피 수수할 때 조 얘기합니다. 조. 그래서 조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보리 끝나고 난 다음에 콩 이렇게 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얘들이
땅에 침착되다. 근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 이게 산성을 막더라는 거지. 산성화될 수 있는 걸 막더라는 거지. 그럼 최소한도 알칼리는 안 되더라도 중성은 유지하더라는 거지. 그럼 농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2년, 3년 윤작법이 표현이 잘 나오는 이유가 왜냐면 시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후기 봐보세요. 2년 산삼유법이 보급됐어요. 전기에는 등장했죠. 후기가 되면 보급됐어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로 가보세요. 조선전기가 되면 뭐가 되나요? 밑에 일반화됐다고 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죠.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윤작법 등장에 등에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등. 그 다음에 후기에 보급에 보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조선전기에 1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이거 암기 코드가 되는 겁니다. 네. 등 보일라.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보여요? 등? 보이죠? 네, 등 보일라. 왜냐면 이거 되게 말장난 많이 친단 말이에요. 이건 암기 잡아버리라고. 고려 전기, 후기, 조선 전기, 2년 3년 윤작법이 등 보일라, 등장 보급 일반화됐다. 이거 무조건 암기예요. 시험에 모의고사도 제가 출제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제 기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 왜? 헷갈리잖아,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만 살짝 암기하면 시험장에 가서 되게 다른 척도로 풀어낼 수 있어. 아, 이거 잘못 적었네. 2, 3초면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다고. 등 보일, 이렇게. 그거만 딱 잡으시면 돼요. 전기, 후기, 전기. 이런 식으로. 일반화됐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휴안농법의 국법. 농사 1년 농사 짓고 쉬는 것들이 있죠. 심경법, 뭐죠? 밭을 깊이 가는 것. 네, 밭을 깊이 가는 걸 심경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시비법, 이제 퇴비를 쓴다는 거죠. 네, 즉, 동물의 배설물과 그 다음에 그 잡초들을 섞어서 네, 뿌리는 걸 또 시비법. 그 다음에 2년 300 됐고요. 이양법. 네, 별표 하나 되겠습니다. 모내기가, 자, 보겠습니다. 모내기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모내기니까, 이거. 처음 벼농사 질 때는 직접 파종했다는 거야. 그 벼농사 짓는 걸 보셨던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논이 있어요, 그죠? 논이 있으면 한번 다 엎어요. 왜냐면 이렇게 엎어야만 이렇게 섞이는 거거든요. 엎고 난 다음에 물을 채워요. 이렇게 자작하게 채워. 자작하다는 얘기는 우리 밥할 때 이렇게 손을 보면 자작해진다는 얘기 하죠. 밥을 할 때 꼭 같아. 그 정도 높이로 채워,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직접 뿌리는 방법을 직파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씨앗이 막 날려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제대로 땅에 박히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생성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제대로 박혀 생성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구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잡초 제거할 되게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파법 대신에 이제 이양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양법. 이양법이란 별도의 땅에 모판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정 정도 생육을 한 다음에 이동해서 심는 방법으로는 이양법이라고 불러요. 요즘 다 이렇게 하죠. 그죠?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좋은데 이게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양법을 해서 그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고, 가장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노동력이 감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힘은 적게 드는데 생산성이 좋다면 이거 다 이거 해야지. 왜일까요? 생산성이 좋아진 이유는 생성률이 좋아진다. 전부 다 땅에서 이거 직접 심었다, 예전에는. 그래서 못줄을 잡고 직접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기계가 다 하죠. 트랙터들이 다 하죠.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것. 노동력이 감소했다는 것. 자, 예전에는 막 뿌렸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벼를 밟고 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간격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부분 잡초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 잡초를 제거해야 될까? 영양분을 되게 많이 빼앗아가. 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얘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 마찬가지 아닐까요? 얘들이 먹어야 할 생산성이 좋아지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애들 와가지고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못 뽑게 되면은 노동력 감소. 예전에 2명, 3명 하던 일 혼자 갖고 한 30분만 쓱쓱쓱 뽑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담당 이 양법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양법 처음 보급되었다. 자, 갑니다. 고려옥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 전기를 가볼게요. 발전돼야 되겠죠. 조선 전기는 어떻게 될까? 발전될까 어떻게 될까? 발전돼요? 아니죠. 조선 전기 되면 정부가 반대해요. 아니 생산성 좋아지고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왜 전기는 반대했을까?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 문제예요. 물 문제가 가장 커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지주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걸 실험을 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험을 해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가 돼요. 이게 뭐죠? 실험해봤더니 무슨 문제 해결됐을까요? 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제 일반화됐어요. 이 양법이.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가끔 커다란 저수지 본 적 있죠? 가끔 우리 TV 프로 보면 낚시하는 프로 같은 거 보고 그 저수지 가서 막 낚시하는 거 보셨죠? 그게 저수지거든요. 저수지 목적은 그 농촌 지역에 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서 임시적으로 크게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마을 공동으로 쓰겠다는 게 저수지예요.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자기 논에만 물을 댈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갖다가 조그맣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 쓰는 거거든요. 이걸 보라고 불러. 이게 확보되기 시작했다고. 또 심한 문제, 옛날 기출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우리 농사 짓는 지역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하삼도잖아요. 충청, 경상, 전라도 되게 농사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그럼 여기에 보호가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게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고도 물어봐요.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되게 웃기는 문제. 어디 같아요? 여러분 찍어봐. 셋 중에 하나. 충청 같아요. 손 들어봐. 여기 같아요. 전라도 같아요. 경상도 같아요. 없어? 답은 경상도 지역이 먼저 해결됐어.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시험. 되게 디테일하죠. 이 양법이 뭔 겨우 알았는데 어느 지역이 먼저 해결됐습니까? 이 보란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쓰는 명칭이 조금 다 달라요. 사투리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틀 다 잡았죠? 그 다음에 목화의 전례 보겠습니다. 목화의 전례, 문익점. 목화의 전례, 문익점. 처음으로 우리가 원나라로부터, 그죠? 네, 목화가 처음 유입됩니다. 원 간섭기에. 그리고 화살표 하시고 조선 전기 되면 일반화 적습니다. 목화 재배지가 조선 전기가 되면 일반화됩니다. 일반화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따뜻한 내가 이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솜 이불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난방이 잘 돼서 솜 이불 거의 없죠. 집에. 되게 가벼운 것 정도밖에 없지만 예전에 난방이 좋지 않았을 때는 거의 솜 이불. 그 다음에 옷도 보통 우리가 되게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만든 아웃도어를 겨울에 하나만 입어도 거의 뭐 추운 거 거의 다 해결되는데 이 솜 이불을, 솜 같은 걸 집어넣어서 두꺼운 옷을 만들었더니 되게 무겁죠, 이게. 무겁고 보온성은 좀 떨어지고
되게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옷. 그래도 그 당시에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목화 잡으시고. 농상집요도 봐야 되겠네요. 농상집요. 이게 우리 최초의 농서예요. 최초의 농서인데 이게 우리가 수입이 왔다는 거예요. 온 나라에서 수입이 왔다. 고려 원지배식에 들어온 겁니다. 자, 봐볼까요? 농업에 대한 집은 모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았다. 여러 가지 기술들, 농업 기술 다 모았다. 상이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요. 이적지 마치라 한자 적어드립니다. 네,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상자. 즉, 뽕나무 재배법 앤드 각종 채소나 과일들 네, 재배법들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뽕나무가 들어오더라. 뽕나무는 보시면 뽕잎을 먹는 애들 있죠. 누가 먹어요? 뽕잎을? 그렇죠. 누에들이 먹는 거죠. 얘들 우리가 앞으로 실크를 뽑아내는 업이죠. 이걸 또 우리 잠업이라 불러요. 누에 잠자를 써서 잠업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고려 후기가 되면 잠업이 되게 발달하죠. 왜냐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적인 수입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시골에는 누에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뽕잎에 관련된 조선 전기 2년 3자기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 아까 했죠. 이양법 국가에서 반대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되더라. 그 다음에 상업 발달 가죠. 234쪽. 개경의 시전,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경시서, 상행위 감독입니다. 경시서. 서자 그대로 무조건 관청이에요. 아셨죠? 경시서. 상행위 감독 관청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합해를 봅니다. 1000번 갑니다. 합해. 쌀과 저포가 교환의 기준이었다. 원래 합해가 나오기 전에 쌀. 그 다음에 저포. 포는 선생님 보세요. 우리 옷감에 원단이 있었겠죠. 있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고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첫 원단을 얘기해요. 옷을 만드는 원단을 갖다 포라고 불러요. 이걸 합해 기능처럼 썼다는 거야. 그럼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일종의 뭐야? 물물교환이잖아. 지금 우리는 동전도 지폐도 귀찮아서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 그럼 물건 하나 살라치면 어떻게 해야 돼? 쌀 지게에다가 쌀을 짊어지고 시장 가서 저기 저 생수 한 병 주세요. 이렇게 가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초기는 전부 다 물물교환이었다는 거야, 이런 거. 자, 되게 불편함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화폐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려 축종 때 나와 있나 모르겠다. 네, 나와 있어요. 고려 축종 때 처음으로 화폐들이 등장합니다. 네, 물론 성종 때 건원중고가 최초긴 합니다. 최초죠. 숙종 때 되면 의천이 건의하죠. 의천은 숙종의 동생이다. 그 유명한 승려인데 이 사람이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죠. 송나라 가서 유학을 가서 봤더니 송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지게에다가 쌀을 지고 다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만한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지불하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의천이 자기 형이자 왕인 숙종에 건의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은병 보겠습니다. 은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병이라고. 이게 은으로 만들었다고, 은으로. 은이가 어떻게 고액의 화폐였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화폐 중에 하나가 은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이 부분 주둥이가 좀 넓어요. 주둥이가 넓다 해서 넓은 활자라서 활구라고도 불러요. 은병과 활구는 같은 말로 써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해동통보, 서만통보, 동국통보, 그 다음에 중보. 자, 통보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만든 거고요.
중보라고 들어간 것은 두 번째 만든 화폐를 갖다가 중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동 통보 중보, 삼안 통보 중보, 동국 통보 중보는 전부 다 첫 번째 만든 거, 두 번째 만들었던 걸 의미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화폐인데 언제 어떤 걸 처음 만들었냐, 두 번째 만들었냐에 따라서 통보와 중보로 쓰는 용어만 구분하시면 되고, 일단 숙종이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 간섭기, 지원 보초도 유통되었다. 지원 보초는 화폐 중에서 지폐를 의미합니다. 정도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보겠습니다. 관영 상점 설치, 개경,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개경, 서경, 동경의 대도시에서 관청, 수공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 밑줄 긋습니다. 책방이죠. 요즘에 서점이죠. 주점, 술집이죠. 그 다음에 다점, 찻집이죠. 네. 이 화폐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어디에 있겠는가 본다면 여기 있어요. 우리 책 사는 데 쓰고, 술 먹는 데 쓰고, 찻집에서 커피 마시는 걸 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러면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아? 우리가 지금 카드를 그럴 때 되게 다양하게 막 쓰잖아요. 그죠? 이게 성공할까?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유통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도 아직 낮았지만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자,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게 있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게 있다고, 욕심이 있다고.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보거나 욕심이 나면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그래 내가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있어. 내가 살려고 했던 것들. 굳이 내가 그게 고장 나거나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이거예요. 꽃 같아. 상품화 작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돈 1,000만 원 주면 오늘 1,000만 원 쓰고 오세요. 1,000만 원짜리 물건 사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 사올 거야. 그죠? 여러분 사고 싶은 물건이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걸? 오늘 하루 만에 1,000만 원 다 드려볼게요. 꽤 많이 들어가겠다. 살 수 있는 물건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더 소비하고 올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아니 비싼 물건 막 되게 비싼 거 5, 600만 1,000만 원짜리 있잖아.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다. 명품샵 가게 되면 하나도 못 살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싼 거 하나 정도 사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만큼 상품화 작물이 요즘에는 풍부하기 때문에 내 돈이 쓰려고 생각한다면 소비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불편했더니. 자, 꼭 보세요. 그러면 화폐 유통이 되게 잘 된 시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활성화된 시기를 물어본다고. 활성화된 시기 언제부터 활성화됐을까를 항상 물어보는 게 화폐 나오면 이거예요. 이건 꼭 아셔야 된다. 정형화돼 있어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강해군 시기 대동법 시행 이후입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화폐 유통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화폐가 뭔데요?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발행입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재발행입니다. 그 숙종은 조선의 숙종과 고려 숙종 공통제도 다 화폐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공통제입니다. 경시서 갑니다. 서자가 보통 무조건 관청이라 되겠습니다. 경시서. 문종 때 매점 매석과 같은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개경에 경시서를 설치했습니다. 무역가입니다. 병난도가 국제 무역으로 보는 병난도 밑줄을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병난도. 병난도는
송나라 사신 서경이 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서경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고려도경이죠. 네, 고려도경 내에 병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시험 요소예요. 아셨죠? 네. 고려도경. 인종 때 서궁이라는 사람이 서긍입니다. 인종 때 우리나라에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고 들은 얘기 막 적었어. 병난도 같은 게 되게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런 것. 그 다음에 고려에 왔더니 귀족들, 부잣집들은 전부 다 자기를 막 기와집을 엮어서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더라, 막. 그 다음에 고려자기가 되게 널리 퍼져 있더라. 귀족들 되게 사치스럽더라. 그 다음에 김부식을 만났는데 되게 얘가 박식하더라. 되게 박학다식하더라. 되게 아는 게 많더라. 키는 크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막 소개했어요. 그래서 고려도경에 병난도가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난도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사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총에서 수입한 물건, 비단, 약재, 서적. 서적을 우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수입은 뭐죠? 수입이 있으면 수출이 있겠죠? 신라, 고려, 조선 공통적으로 수입은 합쳐버리면 비책이에요. 고급 비단하고 책이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사대부들이 필요한 게 책이에요.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송밖에 없거든요. 이 고려 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아셨죠? 신라 시대는 당나라의 물건, 고려 시대는 송나라 물건, 조선 시대는 명나라 물건이 온다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신라 시대 당나라 것, 송나라 것, 명나라의 비단과 책이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수입 들어온다고. 누가 쓰는 문학 작품, 누가 쓰는 물건들이요? 전부 다 귀족들이, 양반들이 쓰는 물건 중에 다. 그러니까 수입은 딱 정해서 생각, 애울 필요도 없잖아. 비책, 비단과 책을 거의 대부분 이래들의 주로 문화 수입이에요. 일종의 선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끔 백화점 가면 고급 브랜드 백이라든가 의류를 가끔 봐보시잖아요. 그죠? 되게 가서 보면 줄 서 있어요. 그죠? 저 비싼 걸 보고도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선생님 며칠 전에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1층 가면 대부분 다 명품 매장백이에요. 매장이 1층에 다 있어요. 대부분 서 있는 분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때하고 여러분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서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 다 줄 서 있어. 그거 보겠다고. 지나가면서 나는 씁쓸해. 아니 저걸 왜 보려고 하지? 저거 되게 비쌀 텐데. 네.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가끔 보셨죠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시면 줄 서 있는 모습들. 네. 그래서 비책 공부할 때 이제는 비책이 아니겠네 생각을 하죠. 공부할 때. 아, 명품 백이 요즘 21세기는 주로 수입품이겠네. 자, 해석합니다. 고려가 송에 수출한 것. 금, 은, 나전칠기, 하문석, 인섬, 임산목. 뭐죠 이거?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비싸다는 물건들이 수출 품목이에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걸이에 전부 다, 손에 전부 다 금 뭐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금, 은, 나전칠기, 되게 고급 기술이죠. 하문석, 하문석은 강화도에서 만든 특수한 물건들이죠. 강화도. 그 다음에 인삼, 우리 뭐 개성인삼, 강화인삼, 뭐 무슨 인삼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목 등이 수출하였다. 거란과 여진 보겠습니다. 거란과 여진은 은과 모피, 말 등과 고려의 농기구, 식량을 교환했다. 우리는 그 북방민족들이 말이 되게 많이 탐나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전애들은 농기구, 그 다음에 식량이 되게 필요한 애들이더라. 아라비아 대식국, 클드자, 머글식자, 뭘 많이 드셨나 봐요. 이분들 등치가 있어서. 요즘에 치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중동 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네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수은, 향로, 산호 등이 매매되었다. 그리고 이네들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알리게 됐다. 그래서 고려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다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 쓰는 거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고려라는 명칭이 처음 이렇게 이해들에서 우리 명칭이 알려지게 됐다. 그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황, 수훈, 일본의 수출, 곡식, 인삼, 서적. 그 다음에 수공업 가겠습니다. 관청수공업, 소수공업이 있습니다.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이게 훗날 후기가 되면서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 발전된. 전기와 후기 밑줄 그어볼까요?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셔야 된다. 가끔 섞여서 반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에는 관주도 사업이었다. 그 다음에 소수공업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려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죠. 주로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이죠. 우리 후삼국을 통일하죠, 고려랑.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해당됩니다. 전쟁 포로들이 주로 여기에 전쟁 포로, 그다음에 반란 참가자들, 실패했던 사람들, 전부 다 농사 짓게 만들고. 여기는 그 소기 때문에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종의 수공업 제품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소수공업이라 불러요. 소수공업이 발달됐다. 뭐 전쟁 전에 뭐 하다 오셨으면 분리해보는 주특기를 군대 가면 주특기 분류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 너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대장간에 보내면 되겠지. 저는 농기구를 니도 대장간에 가면 되겠다. 저는 도자기 만들다 왔는데 너는 도자기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각자 자기 주특기별을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품해서 만들게끔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소수공업이 발달되더라. 전기에. 후기가 되면 민간 수공업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사원 수공업으로 넘어오더라. 사원이면 절인다. 절에서 저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밖에서 팔기 시작하더라. 그럼 절에서는 후기 되면 어떻게 돈을 무지하게 벌겠지. 사원 수공업이 나중에 부패한다고. 후기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원 수공업이 되게 발달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상태가 되게 좋아지겠죠? 돈 많이 벌겠죠? 돈이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재배해서 팔기도 하더라, 사원에서. 예나 지금이나 물장사가 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밖에 나가면 물장사 제일 많지 않나? 그죠? 우리 매일 사 먹는 도 생수야. 이것도 물이야. 물장사, 커피, 다 물장사 아니야? 술, 다 물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마진 좋은 게 물장사라고 그러거든요. 물장사면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못 벌긴 하겠지만 술을 되게 많이 팔아서 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애들이? 술을 팔면 돈을 되게 많이 벌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으로 뭐를 할까요? 절에서 고리대우 그래요. 요즘은 사채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고리대우. 그럼 얘들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사원수공업이 되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또 본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다 은행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요즘에 집에다가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 되게 위험하잖아. 무서워서 집에 여러분 한 1,000만 원 놔두고 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워서 못 나와. 도둑 들으면 안 되는데. 평상시 들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 집 1,000만 원, 500만 원 놔두면 되게 불안하지. 입금하고 와야 되는데, 학원에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하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잖아. 근데 다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절에다 보관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 손님들 오겠지. 그 손님들 맡겨서 무슨 일이 발생돼야 돼? 경호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예라는 성녀들이 막 등장한다. 무승들이 등장한다. 근데 여기 무승들은 정상적인 승려 교육을 받아서 무예를 다꾸고 무승이 되는 손님도 있겠지만 80%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 아저씨들이야. 이 아저씨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요즘 말처럼 건달기 있는 친구들이 머리 깎고 여기서 보수를 받고 무승으로 살려간다고. 왜? 거기 재산을 보호하게 돼. 그럼 고려 후기는 어떻게? 부패할까 부패하지 않을까? 아니 돈 많은데 부패해. 생각해봐. 지금도 정정당당히 돈을 벌고 세금 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 시대는 어떻게? 약간 냄새 나는 거잖아. 불이 나는 데잖아. 당연히 승려들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깎아는 승려 같지는 않은데 욕심이 되게 많더라. 주먹도 잘 쓰더라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넘겨가겠습니다. 아, 예, 잠시 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